유리의 존재, 지평과 유리창. 광활한 평야를 걷는 장면을 상상해보자. 하늘과 대지의 틈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운 지평은 그 지평 너머의 세계로 우리의 시야를 끝없이 끌어당길 것이다. 시간과 공간의 변화와 더불어 지평 너머로 또 다른 지평이 무한히 펼쳐지기에 우리가 바라보는 풍경은 매번 새롭고 다를 수밖에 없다. 독일 철학자 후설은 인간이 어떤 사물을 바라보고 정체를 인식하는 방식을 지평이란 개념으로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우리가 눈앞 책상을 그저 널빤지 따위가 아니라 명확히 책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을 떠받치고 있는 책상 다리와 지지대 등의 보이지 않는 뒤편을 어렴풋이 감각해서이다. 우리 두 눈은 어떤 대상을 볼 때 그것에 드러난 앞면의 시선을 던지는 동시에 그것에 감추어진 뒷면을 예측한다. 이처럼 어떤 사물의 국면은 홀로 나타나는 법이 없다. 앞서 말했듯이 책상은 언제나 책상 뒤편이라는 감추어진 지평과 함께 인식된다. 어디 그뿐인가? 우리는 그 책상과 연관된 무수한 외부적 지평, 맥락을 나열해 볼 수도 있다. 단순히 공간적으로만 따져봐도 책상은 나의 방 안에, 우리 아파트 단지 안에, 경기도 파주의 서쪽 어디쯤에, 그리고 남한 전체로 따지자면 어느 위도와 경도에 걸쳐 존재하므로 어떤 사물을 눈앞에 나타나게 하는 지평, 즉 맥락이나 배경은 무한히 사유될 수 있다. 현상학의 지평 개념을 한 문단으로 요약하기란 불가능하겠으나 이상의 논의로도 어느 정도 짐작되는 바, 지평을 사유하려는 태도는 꼭 철학적이거나 미학적인 주체에게만 요구되는 미덕이 아니다. 사실 철학에 전혀 관심이 없더라도 지금을 사는 모든 이들은 지난 세기의 인류에 비해 세계라는 지평을 더 많이 의식하며 살아간다. 21세기를 살면서 영화 트루라이즈에서 테러리스트로 등장하는 아랍인들이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죽어갈 때 속 편하게 배꼽 잡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람보3의 실베스터 스텔론이 분당 몇십 명을 도륙해내는 장면 앞에서 혹은 배우 숀 코너리와 로저 무어 시절의 007 시리즈 속 본드걸들이 하나같이 어디에 붙잡혀 비명만 지르고 있는 모습 앞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요즘 관객이 어디 있을까? 설명 없이 목숨을 잃거나 맥락 없이 옷을 벗는 저 인물들의 뒷면이 저렇게 납작할 리 없다는 사실을 현재의 우리는 잘 안다. 혐오가 이리도 만연한 시대에 지평이 넓어졌다는 말이 가당키나 하냐며 반문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우리가 안다고 했지 아는 것을 실천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았다. 혐오는 나와 타자 사이를 의식적으로 구별하려는 데서 시작한다. 이렇듯 어떤 대상을 혐오라는 진공 상태에 의식적으로 놓는 행위는 그 대상이 지닌 무수한 지평에 대한 의식적인 거부이기도 하다. 알다시피 사람은 더 많이 알수록 더 지독해지기도 한다. 세계를 입체적으로 바라보자.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자. 이 정도를 말하겠다고 굳이 지평 얘기를 꺼낸 것은 아니다. 그를 여기까지 끌고 오기 위해 불명확하게 써두기도 했지만 내가 언급한 지평 개념에는 모호한 구석이 남는다. 대체 지평이란 어디에 존재하는가? 즉, 그것은 주체가 보는 것인가 아니면 대상으로부터 보여지는 것인가? 예를 들어 우리가 책상을 책상으로 인식하는 순간 어렴풋이 펼쳐지는 책상 다리와 지지대라는 음표된 지평은 주체가 떠올릴 수 있는 무한한 상들의 다른 이름일까?
혹은 대상이 스스로 자기 뒤편에 거느리고 있는 무수한 그림자들 같은 것일까? 아마 현상학은 아래와 같이 난해하게 대답할 것이다. 주체, 의식은 대상을 대하는 한에서만 존재하며 대상 또한 그러하다고. 말하는 나조차도 알쏭달쏭하게 만드는 이런 대답을 간결한 시 한 편으로 요약해낸 사람이 있다. 이 작품은 사랑하는 나와 너 사이를 항상 가로막고 있던 유리벽이 나타나는 장면에서 시작한다. 모든 관계란 그것이 아무리 친밀한 관계일지라도 결국은 통과할 수 없는 것, 유리으로 단절되어 있다. 존재와 존재 사이의 그러한 막힘, 거리는 흡사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을 보는 것처럼 아득해서 영 해소되지 못한다.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도 유리창은 언제나 존재했기에 그래서 넘어지면 깨졌던 것이다. 그래서 너를 안으면 피가 났던 것이다. 김행숙 시인의 유리의 존재를 함께 읽어보자. 유리창에 손바닥을 대고 통과할 수 없는 것을 만지면서 비로소 나는 꿈을 깰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벽이란 유리의 계략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넘어지면 깨졌던 것이다. 그래서 너를 안으면 피가 났던 것이다. 유리창에서 손바닥을 떼면서 생각했다. 만질 수 없는 것들로 이루어진 세상을 검은 눈동자처럼 맑게 바라본다는 것. 그것은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을 보는 것과 같지 않을까. 유리는 어떤 경우에도 표정을 짓지 않는다. 유리에 남은 손자국은 유리의 것이 아니다. 유리에 남은 흐릿한 입김은 곧 사라지고 말 것이다. 제발 내게 돌을 던져줘. 안 그러면 내가 돌을 던지고 말 거야. 나는 곧 무슨 일이든 저지르고야 말 것 같다. 나는 오늘에야 비로소 죽음처럼 항상 껴입고 있는 유리의 존재를 느낀 것이다. 믿을 수 없이 유리를 통하여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창밖에 내가 서 있었다. 그러나 내가 햇빛처럼 비치면 언제나 창밖에 내가 서 있는 것이다. 나는 너의 진짜 살을 만지고 너의 따뜻한 품으로 뛰어들고 싶어 절규한다. 제발 내게 돌을 던져줘. 안 그러면 내가 돌을 던지고 말 거야. 나는 곧 무슨 일이든 저지르고야 말 것 같다. 하지만 아무리 서로를 사랑해도 관계의 유리창에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유리는 모든 존재의 필연성과 같은 것이라서 그것의 깨짐은 곧 존재의 죽음을 의미하는 탓이다. 마지막 연을 보면 시는 새드 엔딩이다. 이미 밝힌 대로 우리를 갈라놓는 저 유리는 치워질 수 없다. 나, 주체의 자리는 끝내 유리창의 안쪽이어야 하고 반대로 너, 타자의 자리는 항시 창 밖이어야 한다. 물론 내가 햇빛처럼 비치는 방식으로 문득 유리창 이편으로 임하게 되는 신비한 순간이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런 순간이 오면 즉시 우리의 자리가 바뀌게 되고 이번에는 창 밖에 내가 서 있는 것이다. 이처럼 유리를 사이에 두고 너와 나는 영원히 어긋난 공간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유리창으로 들이치는 쨍한 햇빛은 이미지로만 봐도 새드엔딩의 전형적인 감수성을 얼마간 역전시키고 있다. 유리창 안쪽에서 당신이 커피를 마시고 있다고 상상해보자. 나머지 상황은 곧이곧대로 시를 따라 읽으며 만들어가면 된다. 믿을 수 없이 유리를 통과하여 햇빛이 쏟아져 들어오는 동안이라면 당신이 창밖을 바라보더라도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다. 거기엔 눈부신 백지만이 놓여 있을 뿐이다. 그런데 문득 창밖에 내가 서 있게 되는 순간 유리창 바깥에 서 있는 너가 햇빛을 가리고 서는 그 순간 당신은 사랑하는 이를 보게 되는 동시에 비로소 그 이의 상에 겹치며 비친 당신 자신의 모습도 볼 수 있다. 눈부신 창에 짙은 얼룩처럼 서 있는 그 투명한 막 위에 검은 눈동자처럼 서 있는 너가 있어야만 당신의 상 또한 유리에 맺힐 것이다. 그래서 내가 햇빛처럼 비치면 언제나 창밖에 내가 서 있는 것이다. 라는 문장은 어긋난 관계에 관한 슬픔과 체념의 이미지가 아니게 된다. 왜냐하면 눈부신 창을 사이에 두고 너와 나가 마주하는 상황은 두 존재의 겹침을 발생시키는 조건이기도 하니까. 사랑하는 우리를 서로 닿지 못하게 가로막는 유리는 결국은 우리를 잘 겹쳐놓는 유리이기도 하다. 즉, 유리라는 은폐된 부정성을 통해서 주체는 대상과 포개어질 기회를 얻는다. 대상을 욕망한다는 것은 매번 이런 방식이다. 주체가 소유하려는 대상이란 언제나 나와 겹쳐있는 대상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창 위로 눈부시게 나타난 너를 대체 어디에 존재한다고 말해야 정확한 걸까? 걸어도 걸어도 손에 잡히지 않는 지평이야말로 방금 이야기한 욕망의 완벽한 은유이기도 하다. 다시 광활한 평야를 걸으며 지평을 바라보는 장면을 상상해보자. 하늘과 대지의 틈으로 드러나는 저 아름다운 지평은 그 지평 너머의 세계로 우리의 시야, 욕망을 끝없이 끌어당길 것이다. 시간과 공간의 변화와 더불어 지평 너머로 또 다른 지평이 무한히 펼쳐지듯이 우리는 매번 새로운 욕망과 마주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아까의 질문을 다시 꺼내보자. 우리가 바라보는 지평이란 도대체 어디에 존재하는가? 그것은 주체의 의식이 보는 것인가? 아니면 대상으로부터 보여지는 것인가? 우리는 욕망과 혐오 사이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고 여기지만 내가 간절히 원하는 대상이든 내가 지독하게 미워하는 대상이든 거기에는 언제나 나가 투사되어 있다는 사실을 시의 이미지는 말해주고 있다. 내가 사랑하는 당신과 내가 혐오하는 당신 모두가 나와 겹쳐 존재한다는 것. 이를 이해하고 있는 나는 무한히 멀어지는 지평 앞에서 절망하지도 바라보기를 멈추지도 않는다. 눈이라는 창. 김행숙 씨의 유리창 또한 바라봄을 가능케 하는 검은 눈동자 자체이기도 하다. 매 순간 맺히는 것은 주체로부터 영원히 도망치는 허상이다. 그것은 또한 동시에 나라는 가장 가까운 장소와 항상 포개어진 채 존재해온 허상이다. 이런 유리의 계략을 알면서도 기어이 사랑의 시선을 던지겠다는 시를 슬프다고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아모스와 보리스, 해변이 우리를 갈라놓을지라도. 평소 친하다고 느끼는 몇몇 시인의 얼굴을 떠올려 보다가
나와 그들이 만난 횟수를 생각하니 기분이 묘했다. 예를 들어 지금은 아파트 옆동에 사는 김민정 시인의 경우 2014년엔가 어느 술자리에서 처음 보긴 했지만 그때는 짧게 인사를 나눈 게 전부였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나서 내 두 번째 시집을 묶는 일로 다시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으니 누나와 나 사이에 놓인 시간은 10년쯤 된다. 물론 10년이 짧은 기간이 아니다. 하지만 누나가 바쁠 땐 1년에 한 번, 덜 바쁘면 서너 번 정도 만났고 그렇게 따지면 민정 누나와 내가 만난 건 다 해서 30번이나 될까. 반대의 예로 유희경 시인. 2016년 그가 신촌에 시집 전문 서점을 열기 전에도 나는 그를 알고 있었다. 정확히는 알고는 있었다. 20년 전쯤인가 시 쓰는 작은 모임에서 대여섯 달 정도 희경이를 매주 봤었다. 정말 부침성도 멋도 없는 녀석 같았고 그렇게 마음을 닫고 나니 매주 보면서도 우리 사이에 시간이 쌓인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얼마 후에 그는 모임을 떠났다. 희경이 여러모로 나보다 나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 것은 그로부터 10년이 흘러 그를 다시 만나게 되면서부터였다. 모임 나가던 때를 새삼 돌아보니 우리는 반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바짝 30번 가까이 만나면서도 왔어? 들어가 정도의 말 말고는 다른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었다. 아내와 연애하던 때 우리는 매일 만났다. 내 쪽에서도 아내 쪽에서도 매일 얼굴을 마주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했다. 특히 내 경우엔 만남에 관해 조금 괴상한 관념을 고수해왔던 것 같다. 매일 만나지 않으면서 누군가와 연애하는 기간이 1년, 2년 늘어가는 것을 모종의 기만이라고까지 여겼던 것 같다. 나와 당신이 실제로 365일 만난 것도 아니면서 연인끼리 1년을 만났다고 말한다면 그건 만남과 시간에 대해 어느 정도는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닐까 생각했다. 그래서 나의 연애는 항상 그런 식이었다. 서로 바빠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나면서 연애했다는 커플 얘기를 들으면 저런 걸 진짜 관계라고 부를 수 있을까 의아해했다. 야근으로 밤 9시, 10시에 일을 마치고도 30분은 얼굴을 봐야 진짜 관계가 아니겠느냐는 의견을 당당하게 피력한 적도 있었다. 친한 친구가 1년 만난 상대와 올해 결혼하게 되었다고 청첩장을 내밀었을 때 내가 가장 먼저 물어본 건 그래서 너희는 한 해 동안 매주 몇 번이나 만났냐는 것이었다. 매주 1회 정도, 바쁘면 2주에 한 번 정도 얼굴을 봤으면 고작 50번도 안 되게 만난 건데 어떻게 결혼을 하느냐고 말했던 게 지금도 종종 떠올라 괴롭다. 그때도 30살은 먹었을 텐데 생각도 말도 그리도 짧고 성의가 없었다. 윌리엄 스타이그의 그림책 아모스와 보리스를 해피엔딩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건 나의 성향 탓이다. 배로 바다 여행을 즐기다 물에 빠진 생쥐 아모스와 우연히 그를 건져 육지까지 데려다 주게 된 고래 보리스는 육지로 돌아가는 일주일의 여정을 통해 더할 나위 없는 깊은 우정을 쌓는다. 나도 여기까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읽었다. 망망대해에 둘만 고립되어 있는 상황에서 고래에게 낯선 육지 이야기를 들려주는 생쥐와 생쥐가 들어보지 못한 바다 이야기를 풀어내는 고래가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지 않기가 더 어려울 테니까. 불편한 건 결말부였다. 둘이 헤어지고 몇 년 후 고래 보리스는 100년에 한 번이나 있을 법한 거대한 태풍에 휩쓸려 아모스가 사는 해안으로 떠밀려 오고 뜨거운 햇볕에 노출되어 죽을 위기에 빠진다. 결국 생쥐는 어떤 방법을 써서 고래 친구를 위기에서 구하였으므로 이전 은혜를 갚은 셈이기도 하다. 고래가 물에 빠진 생쥐를 살렸고 그 생쥐가 해안으로 떠밀려온 고래를 살린 것으로 균형을 맞추었으니 이쯤에서 이야기가 마무리되어도 나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명백하게도 이 책의 주제는 보은이 아니라 우정이다. 동화는 아모스와 보리스가 각자 살던 곳으로 돌아가며 눈물을 흘리는 장면으로 끝난다. 아모스와 보리스는 서로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 하지만 서로를 절대로 잊지 않으리란 것도 알고 있었어. 생쥐와 고래가 다시는 만나지 못할 것을 예감하며 슬퍼하는 결말이 없었다면 아모스와 보리스는 의인화된 두 동물이 은혜를 주고받는 내용을 담은 평범하게 좋은 동화책이었을 것이다. 윌리엄 스타이그가 저 마지막 페이지를 쓰지 않았다면 나 또한 아무런 의심 없이 앞으로도 두 동물이 종종 해안 근처에서 만나 꾸준한 우정을 나누며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상상했을 것이다. 저토록 거대한 고래가 생쥐를 보겠다고 해안 근처로 찾아오는 일은 너무나도 위험하기에 전혀 현실적이지 않음에도 말이다. 작가가 그린 엔딩이 이처럼 지나치게 현실적이었던 탓에 나는 아이에게 처음 책을 읽어주며 마지막 장면을 군더더기로 여겼다. 그리고 무엇보다 만날 가능성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관계가 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었다. 수심 깊은 바다와 접해 있는 어디 절벽이라도 찾아서 서로 종종 얼굴 보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첫 장면처럼 생쥐가 배를 타고 그네로 좀 나가면 되는 거 아닐까? 생쥐와 고래가 정말 못 만나는 것이 맞느냐는 아이의 질문에 왜 저런 식으로 내 의견을 덧붙여가며 굳이 동의까지 얻어냈는지 지금은 후회가 된다. 다시 아모스와 보리스를 읽으며 확신한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신들을 기억하는 것으로 우리의 시간이 잘 쌓여가고 있다는 것을. 재벌집 막내 아들. 어떤 장르의 어떤 엔딩. 결국은 소설 아닌 시를 쓰며 살게 되었지만 대학 다니며 2학기 동안 들었던 소설 창작론만큼 나에게 큰 영향을 끼친 수업은 없었다. 과제로 낼 원고지 70매 분량의 단편소설을 끝내려 밤을 꼴딱 세우고도 강의 시작 불과 몇 시간 전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있던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물론 마감일 며칠 전부터 쓰기 시작했다면 더 좋았을 텐데. 가령 이런 모습이 담긴 날도 있었다. 수업이 늦어져 저녁때가 되었으니 짜장면이나 배달시켜 먹자고 우리를 붙잡던 소설가 선생님의 모습. 그가 문득 강의실 문을 잠그고 담배를 꺼내더니 어둑해졌으니 괜찮다며. 그것으로 왜 괜찮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라이터에 불을 올리던 모습과 아니 건물 관리원에게 들키면 어쩌려고 그러시냐면서도 얼른 같이 담배를 입에 물던 우리 학생들의 모습 등이 그것이다. 수업이 즐거웠던 건 그날의 짜장면과 담배 때문만은 아니었다. 당시 우리 학교 국문과엔 소설 쓰기에 관심 있는 학생이 거의 없다고 해도 될 정도여서 나를 포함한 소설 어중이 떠중이들은 대체로 그곳에서 박상룡을 처음 알았고 이문구를 처음 읽었으며 손창섭의 빛나는 문장들을 다시 들여다볼 수 있었다. 윤성희와 김애란의 따뜻하고 위트 있는 감수성이 한국 문학에서 얼마나 희귀한지도 그때 배워서 알았다. 문학은 말하기가 아니라 보여주기라는 사실을, 모든 문학의 주제가 궁극적으로는 휴머니즘에 기반을 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도 그 강의실에서였다. 그곳에서 함께 소설을 배웠던 친구들이 지금도 글을 쓰고 있는지는 모르겠다. 아마 아닐 거라고 생각한다. 하나같이 그때의 나처럼 그저 약간의 흥미와 취미를 핑계 삼아 고를 수 있는 강의 중에서 가장 만만해 보이는 하나를 골라 들어왔을 것이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가 그때 글의 진심이었든 아니었든 단 2학기 동안 유지되었던 그 강의는
결석이 놀랍게도 적은 수업이었다. 지난주 수업에 빠진 학생이 이번 시간 수업에 들어와 자신이 무슨 이유로 결석을 했는지 지난 강의를 못 들은 게 얼마나 아쉬운지를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모두에게 알아서 털어놓았으며 나머지 학생이 그의 사정을 진심으로 안타까워했던 소설 창작로는 그런 수업이었다. 소설 원작을 각색해 큰 인기를 얻은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의 허무한 결말에 분통을 터뜨리면서 나는 소설 창작론 강의를 떠올렸다. 여느 날처럼 누군가 가져온 소설 2편을 두고 나머지 학생들이 이런저런 의견을 더하는 중이었다. 아주 잘된 것도 그렇다고 엉망으로 못 쓴 것도 아닌 평범하게 괜찮은 단편이었던 것 같다. 여전히 기억나는 부분은 소설 속 주인공이 자꾸 엉뚱하게 행동했다는 점. 그러한 기행들이 결국은 주인공의 환각이었다는 설정으로 소설이 마무리된다는 점이다. 학생들 사이에서 더는 새로운 평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는지 선생님은 수업을 잠시 끊었다. 그러고는 짧게 의견을 덧붙였다. 지금 생각하면 별거 아닐 수 있는 말이지만 나는 그때 그의 말을 대충 받아 적은 메모, 정확히는 내가 과제로 낸 단편 소설 이면지를 가지고 있다. 가벼운 비속어를 빼고 경어체로 각색하면 이런 내용이었다. 소설 속에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화자를 완전히 미친 사람으로 설정해서는 안 됩니다. 미친 인물은 소설에 얼마든지 등장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이 미쳐 있다면 작가는 그의 입을 빌려 무슨 말이든 할 수 있겠죠. 그는 미친 사람이니까요. 미친 사람의 입을 빌리게 되면 작가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거죠. 현실에 대해서도 그렇고 플롯을 고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화자가 미친 것과 비슷하게 꿈과 환상, 환각 같은 것들도 매력적인 소재죠. 하지만 거기에 기대어 소설을 쓰는 것만큼 쉬운 일도 없어요. 마구 쓰면 되니까. 마구 쓰고 나서 다 헛소리였다고 말하면 되니 얼마나 편합니까? 부도덕한 재벌가가 경영권을 잃었고 몇몇은 법적인 처벌까지 받게 될 테니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은 해피엔딩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결말을 시청자가 싫어했던 이유는 뭘까? 우선 원작 웹소설의 경우 시간 회귀물의 장르 문법을 충실히 따른다. 웹소설 주인공은 과거로 회귀, 재벌집 막내 아들로 환생해 인과응보를 실현한다. 하지만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의 주인공은 혼수 상태 가운데 과거를 경험하고 그 진짜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에 존재하는 재벌가를 단죄하게 된다. 인물을 중심으로 다르게 요약하자면 원작은 현재에서 과거로 회귀한 환생한 주인공이 극을 마무리 짓는 반면 드라마는 과거를 경험한 현생의 주인공이 현재에서 의식을 되찾고 재벌가에 맞선다. 어처구니 없다고 비난받았던 드라마의 엔딩은 어쩌면 원작의 스토리에 조금 더 현실적인 면을 반영해 보려는 작가의 의도일 수 있다. 주인공이 과거로 돌아가 악을 응징한다는 시간 회귀의 서사가 누군가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반리얼리즘적일 수도 있지 않을까? 만일 소설 창작론 강의실로 돌아가 드라마와 원작 스토리를 비교하며 의견을 내야 한다면 나 또한 드라마의 스토리에 보다 더 점수를 주었을지도 모르겠다. 물론 이야기의 리얼리티를 확보하겠다고 이야기의 리얼리티에 도움이 되지 않는 환문 구조, 꿈, 현실, 꿈의 이야기 구조를 과하게 활용한 점에 대해서는 누군가의 지적이 있었을 테지만 말이다. 그래서 이 글의 결론은 작가가 잘했는데 나 같은 시청자가 그걸 몰라봐 주었다는 말일까? 물어보지 않았으니 작가의 의도는 알 수 없으나 그럼에도 나는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이 코마에서 깨어난 현생의 주인공을 행복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는 그대로 죽게 두고 환생한 주인공을 행복하게 살게 했어야 옳다고 생각한다.
판타지 소설은 마법이 난무하고 불사조가 하늘을 날며 물, 불, 바람, 땅 등의 원소 간 상성이 존재한다는 설정을 통해 되레 리얼리티를 확보한다. 또한 스페이스 오페라는 우주 공간을 순식간에 도약하거나 다양한 외계 종족이 등장함으로써 그것만의 리얼리티를 구성해낸다. 이처럼 장르마다 다르게 통용되는 리얼리티가 존재한다는 뜻에서 이를 장르적 핍진성이라고 일컫기도 한다.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은 1화부터 15화 내내 시간 회귀물의 문법을 충실히 따르고 있었으며 시청자들은 그것에 동의하며 이야기를 따라가고 있었다. 그런데 16화의 결말은 드라마가 스스로 쌓아온 그 모든 장르 문법을 무너뜨린 셈이다. 일상 속 애환을 그리는 가족 드라마에서 갑자기 용과 기사가 등장하는 해피엔딩을 보고 싶어하는 시청자는 없다. 같은 맥락에서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 환생한 주인공이 죽고 현생의 주인공이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을 때 그런 그의 부활에 환호한 시청자는 거의 없었을 것이다. 과거로 돌아가 그 많은 이야기를 풀어놓고 그게 다 꿈이라니, 그러고도 그게 행복한 결말이라니, 아침 드라마에서 불 뿜는 용을 보게 되는 심정이 이런 것이리라. 밀리언 달러 베이비, 비극의 카타르시스와 행복한 일상. 나는 복수극을 좋아한다. 학교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피해자의 처절한 응징을 그린 연속극 더 글로리가 이토록 큰 인기를 얻고 있으니 나의 복수극 취향은 사실 유별난 것이 아니다. 한때 미쳐 있었던 영화 친절한 금자씨도 마찬가지지만 좋은 복수극은 내러티브의 전반부를 통해 주인공을 죽도록 괴롭힐 수밖에 없다. 더욱 통쾌하고 짜릿한 해피엔딩을 보여주기 위하여 복수극 속 우리가 사랑하는 주인공은 밟히고 찢겨야 한다. 그는 목숨 말고는 거의 모든 것을 잃는 것이 좋다. 만신창이가 된 그의 몸과 마음이 제대로 전시되지 않는다면 소위 사이다처럼 시원하고 청량한 결말은 가능하지 않다. 주인공의 삶이 나락 깊숙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가 기어서 올라가야 할 높이, 이 높이는 극의 초반 완전한 승리를 거둔 듯 보이는 가해자가 서 있는 어떤 꼭대기의 높이기도 하다. 또 비례해 늘어난다. 극의 엔딩은 언제나 그 나락과 꼭대기의 격차만큼 짜릿한 것이다. 이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카타르시스와는 거리가 멀다. 최초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한, 또한 여전히 사전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카타르시스의 의미는 해피엔딩이 아니라 전적으로 새드엔딩과 연관되어 있다. 종종 관용구처럼 사용되는 짜릿한 카타르시스와 같은 말은 그래서 평등한 자본주의처럼 역설적인 단어의 조합일 뿐이다. 카타르시스는 짜릿하거나 통쾌할 수 없다. 카타르시스를 굳이 배설이나 정화로 번역해 사용하더라도 카타르시스의 과정을 통해 느껴지는 모종의 시원함이란 상당히 거칠게 비유하자면 실컷 울고 난 후의 시원함에 가까운 것이라서 죽다 살아난 주인공이 가해자를 때려눕히는 장면이 주는 시원한 느낌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가령 배우 이한희의 연기가 돋보였던 연속극 원더우먼 마지막 회에서 주인공은 해외로 도망치려는 악인을 말 그대로 땅바닥에 눕혀버린다. 이때 극의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는 한 여자아이가 마침 등장해 캔 사이다를 딱 소리가 나게 따서 마시는 모습이 연출된다. 이것이 카타르시스와는 전혀 다른 사이다 결말이다. 만약 관객이 카타르시스를 느꼈다고 말하려면 온갖 고초를 겪던 주인공이 결국에는 목숨까지 잃는 것이 맞다. 카타르시스와 함께 배설과 정화를 언급하긴 했지만 카타르시스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흡사 연상 퀴즈처럼 우리가 민첩하게 먼저 떠올릴 만한 단어는 공포와 연민이다. 만일 국문과 대학원 수업 중에 교수가 카타르시스를 언급한다면 그곳에 앉은 학생 20명 가운데 눈치 없는 한둘은 아리스토텔레스를, 눈치 빠르고 나서기 좋아하는 서넛은 연민과 공포를 중얼거리고 있을 것이다. 알다시피 연민과 공포라는 감정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학에서 비극의 카타르시스를 해명하며 이야기된다. 전형적인 비극의 플롯에서 주인공은 자신이 저지른 악행 때문이 아니라 그저 부당한 운명이나 우연에 의하여 몰락하게 된다. 이처럼 그가 괜히 불행해지기에 관객은 그를 연민하는 것이다. 동시에 관객은 자신의 삶 역시 그러한 부당한 운명과 우연 탓에 망가질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공포를 느낀다. 나아가 착하게 살든 말든 상관없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실수로 자기 아버지를 죽이거나 자기 어머니와 동침하는 저주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 경악하는 것이다. 여기까지 읽어도 연민과 공포라는 감정을 경유하여 우리가 도달한다는 카타르시스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내기는 쉽지 않다. 이는 나와 여러분이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애초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대충 말하고 넘어가 버린 이유도 크다. 그래서 최근까지도 카타르시스에 대한 수많은 주석과 연구가 덧붙고 있는 것이리라. 누군가는 카타르시스를 실컷 울고 난 후에 느껴지는 시원함 같은 것이라고 말한다. 슬픈 노래를 들으며 슬픔을 달래는 모습을 우리는 흔히 상상하기도 하니까. 혹은 무슨 예방주사처럼 비극을 통해 우리는 슬픔에 단련되는, 슬픔을 잘 조절하는 경험을 미리 쌓아가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카타르시스와 연관해 가장 주목하게 되는 지점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연민과 공포를 동시에 놓고 이야기했다는 사실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무리 처절한 비극도 결국은 무대나 스크린에서 진행되는 관객석의 나와는 동떨어진 극이기에 우리는 아무리 공포스러운 중에도 극 속의 주인공을 연민할 수 있다. 카타르시스가 발생하려면 이처럼 나와 비극의 주인공 사이에 안전한 거리가 존재해야 한다.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감독하고 출연한 영화 밀리언 달러 베이비는 여성 복서 매기의 비극적인 죽음으로 끝난다. 모든 역경을 이겨낸 매기가 결말에 이르러 말도 안 되는 우연에 의해 죽어가는 순간 대부분의 관객은 공포와 연민이 뒤섞인 엄청난 비탄에 빠진다. 그럼에도 매기의 죽음은 관객의 마음속에 연민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으로 여운을 남길지언정 눈물 흘리던 관객을 어찌할 수 없는 슬픔에 지속적으로 묶어두지 못한다. 극이 주는 슬픔은 언제나 강렬하고 짧다. 영화의 긴 여운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명작이라 평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라면 누군가의 죽음은 결코 명작 같은 말로 갈무리 되어서는 안 된다. 가족 영화 속 가족의 죽음은 카타르시스를 불러일으키지만 일상에 존재하던 가족의 죽음은 카타르시스와 전혀 관계없다. 명작이 되는 현실의 비극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해피엔딩을 말하는 책에서 비극의 카타르시스 얘기를 꺼내본 이유가 여기에 있다. 모든 명작의 새드 엔딩이 관객을 안전하고 긍정적인 카타르시스로 이끈다는 점에서 관객석을 벗어나는 순간 관객은 곧바로 자기 일상의 해피엔딩에 몰입하게 된다. 물론 비극적인 영화나 문학작품을 읽고 자기 생의 기쁨마저 덜어내버리는 사람도 드물지만 없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느끼는 공포는 아름답고 병적이다. 하지만 꼭 나처럼 극은 극일 뿐이라 여기는 사람들에게 비극이란 어쩌면 조금 찜찜한 해피엔딩과 별로 다르지 않을지도 모른다.